소비주의 일반 이론을 향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인 가능성은 경제적인 발전에 대한 개인수의 예측, 분명히 잘못된 면이 있지만 또 흥미롭지만 그만큼 매혹적인 것은 그려내보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들이다. 그는 거대한 기술 향상과 자본 축적 덕분에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로써 인간 개개인이 더 고매한 소명의 에너지를 쏟게 될 것을 전망했다. 또 사회의 간섭과 제도는 대부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므로 경제적인 필요성이 충족되면 완전히 새로운 제도들과 사회 간섭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스러운 자본의 축적과 투자 비율뿐만 아니라 혁신의 속도도 크게 과소평가했다. 가령 중국은 지난 30년간 40% 이상의 저축률과 평균 9.7%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기록이다. 중국에 비하면 평범한 편이지만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3에서 4%의 성장률을 유지해 전례 없던 부흥기를 맞았고 적어도 미국에서는 1990년대 처음부터 이 정도의 높은 성장률이 재개되었다. 만약에 이른다는 생산량 증가가 진짜 무엇을 예고하는지 케인스가 제대로 알고 맞췄다면 그의 머릿속에 있던 새로운 세계가 이미 우리 앞에 엉투고 있어야 한다. 물론 세계의 경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이미 가시권에 있다. 요컨대 48조 달러가 넘는 글로벌 GDP를 전 세계 약 65명의 인구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각 개인에게 약 7,000달러씩 할당할 수가 있어 지구 전 주민 모두가 가난에서 충분히 벗어나게 된다. 이는 미국 4인 가족 기준 빈곤선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다. 즉 문제의 본질은 케인스가 그 어디에서도 분배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의 경제적인 욕구를 충분히 만족할 정도의 소득을 얻지만 아직도 세계 인구의 약 50%는 하루에 $2가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세계 나머지 절반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어떻게 맞서 왔을까? 케인스가 예측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설명해야 할 쟁점은 만약 개인의 기본적인 경제 욕구를 채우는 데 소득이 필요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여가를 쓸까? 케인스는 부유층 안에들 무엇이든 더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없는 불행한 여성들이라고 언급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든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인상을 남긴다. 오늘날 번듯한 직장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쏟게 만드는 텔레비전의 등장을 케인스가 예상하지 못한 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케인스의 에세이에서 제시된 퍼즐은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여가를 조금만 누리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오래 일할까? 왜 임금과 부의 상승은 대부분 여가의 증가 대신에 재화의 증가로 이어졌을까? 케인스는 여가에 대한 욕구를 과대평가했던 것 같고 여가 수수께끼에서 특별한 것은 산업화된 선진국, 즉 미국과 스웨덴 사이에서도 여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완벽한 데이터는 찾기가 어렵지만은 발전 수준이 비슷한 국가 중에서 미국 국민이 다른 국가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20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동안에 벌어진 변화이다. 40% 벨기에보다도 오늘날 유럽인들은 미국인들보다 덜 일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쉰다. 프랑스인들은 1년에 평균 7주를 휴가를 쓰고 독일인들은 거의 8주를 쓴다. 그에 반해서 미국인들은 연평균 4주를 휴가로 쓴다. 한 사회가 가다한 소비주의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까? 원래는 두 사회가 비슷했는데 이후에 한 사회는 더 많이 소비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회는 덜 소비하는 쪽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나는 표준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이렇다 할 통찰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최악의 경우에 소비자 행동론이 말하는 자유시장의 효율성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앞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기술 향상이 제공하는 기회들에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변화는 케인스가 제시했던 것보다도 국민 대다수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개인과 가족들의 상황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 비만이 팬데믹 수준으로 만연하고 가족에게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너무 일만 하다 보니 정작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문제. 1958년에 풍요한 사회를 발표한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면 오늘날 미국 사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여건은 덜 즐기고 소비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는데도 경제학자들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길 꺼린다면 이는 뭔가 잘못됐으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탐색하는 몇 가지 더 단순한 모델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파레토 개선으로 이어지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분석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정부 개입이라는 처방, 즉 단체 행동에 대한 주장이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그것이 선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토대로 시장 실패의 맥락에서 도출한 분석만큼 이론적으로 탄탄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여가를 즐기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설명하는 또 다른 논리를 다루기에 앞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사실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 자체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현상이 사실은 표준경제 이론과 완벽히 부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올바로 보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명이 불필요한 부분은 케인스는 사람들이 남보다 운이 덜 따라서 아직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쏟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의 표현을 옮기면 경제적인 목적 추구가 그 자체로는 타당성을 잃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 엄청난 소득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들이 그런 자선적인 동기를 발휘할 여지는 충분하다. 이런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소득의 1% 이상을 개발도상국에 기부하는 유럽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이런 관심만으로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05년에 GDP의 0.2%를 개발도상국 원조활동으로 썼다. 하지만 이 적은 금액 안에는 부채 탕감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원 비용이 포함되었고 후자는 인도주의적인 원조보다 전쟁 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케인스는 경제적인 가능성에서 임금과 부가 증가하면 여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인간의 소비 대부분의 음식, 의복, 주거지 같은 경제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근거로 한다. 케인스는 이 기본적인 욕구들에 대한 효용 체감이 여가의 한계 가치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케인스는 자선적인 동기를 과대평가했던 것처럼 여가의 한계 가치는 과대평가하면서 상품의 한계 가치는 과소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지출 상승분의 일부는 이런 동기, 즉 케인스가 완전히 충족될 수 있다고 여겼고 내가 3장의 지면 부분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애할 경제적인 욕구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채우는 데 사용된다. 물론 우리가 쓰는 돈 일부는 여전히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는 건강증진이나 상품 구매에 쓰이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이 교육과 문화에 지출이 된다. 이 분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두 개 더 있다. 첫 번째는 가구 형성에 내생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더 많은 여가를 누리기 위해서 결정은 근로기간 동안의 휴가를 더 많이 쓰거나 또는 근로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실제 노동인구의 비중이 작아질 것이다. 표준적인 경제 모델은 상품이나 여가의 한계 효용에 감소하는 상대적인 비율은 예단하지 않는다. 표준경제 이론에서 임금 상승이 과연 노동을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않으며 개인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가족주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분 일부는 부분적으로 시장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간의 생산이 시장 생산으로 이동한 결과일 뿐이다. 게다가 표준 통계는 실제 여가 수준을 과소평가한다. 집안 청소나 설거지에 쓰는 시간은 보통 즐겁지 않은 것으로 강조되는데 기술의 변화로 이런 집안일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식기 세척기의 등장으로 그릇을 씻는 데 드는 시간이 줄고 세탁기와 건조기 덕분에 의류 세탁 시간이 단축되었다. 좀 더 생각해보면 경제학자들이 노동과 여가 사이의 시간 할당 문제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틀은 노동의 이 즐거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표준경제 모델에서 노동은 비용으로 간주되지만 사실 노동은 많은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노동과 즐거움의 차이는 모호한 편이다. 농부에게 밭을 가는 행위는 노동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중산층에게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즐거움에 속한다. 요리는 힘겨운 노동이 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나에게 이 글을 쓰는 행위는 노동일까 아니면 여가일까? 심지어 일 자체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지만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큰 낙이 될 때도 있다. 만일 이 일을 쉽게 분할할 수 있다면 이런 관측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을 분할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경쟁시장에서 사실상 일자리를 위한 입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낙찰에 성공하려면 여가 수준을 줄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생산성이 높아지면 낙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근무 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은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왜 측정된 여가가 무조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가는 측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가정에서든 시장에서든 이 일의 즐거움이 결부된다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속한 많은 노동자, 특히 고된 육체노동 종사자들을 매일 일자리로 이끄는 동력이 분명히 즐거움은 아니기에 수수께끼는 계속 나온다. 왜 여가에 대한 수요가 개인스가 예측한 방식으로 증가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또 다른 논리가 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대부분 노동자의 임금이 사실상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30대 미국인 남성의 중위 임금은 사실상 1974년보다 2004년에 더 낮았다. 실질 임금이 높아지면 대체 효과에 따라서 여가가 늘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노동자 대부분의 실질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 총 여가 수준은 소득이나 부의 분배에 따라서 달라진다. 20세기 후반의 30년 동안에 미국이 겪은 불평등의 상승이 총 여가 시간을 증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감소시킬 것인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은 없다. 여가에 대한 수요가 개인소유의 예정처럼 증가하지 않은 마지막 이유는 노동 참여라는 결정이 사회적인 관행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인 관행은 국가마다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30년 전의 미국과 오늘날의 미국이 가진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 상승이다. 이제 여성의 노동 참여는 일반화되었고 이는 양성평등이 높아졌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표준적인 경제 이론을 사용해서 왜 여가가 개인소유의 경제 이론에 따라서 분석한 대로 증가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표준 이론으로는 무엇이든지 설명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곧 표준 이론에는 예측력이 거의 없다는 말이 된다. 개인스는 선호 함수의 형태에 대해 고유한 가설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관측된 행동이 그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가 봐도 인류는 아직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물질적인 재화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 우리는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더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더 비싼 음식을 먹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사람들은 임금이 상승해도 조금 더 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도로 훨씬 더 많이 일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족들과 함께 여유있게 더 잘 살려고 부부가 모두 고되게 일하는 건강한 노동자층이 늘어나면서 정작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는 줄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인들이 보이는 절충의 방식이다. 미국인들은 종종 가치가 확실치 않은 상품들을 얻기 위해 힘들게 일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도시 거주자들이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륜구동 자동차인 SUV를 원하는 현상에서 보이듯이 미국인들의 욕구 중에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 또한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식 접근법의 일부다. 매우 높은 실질 소득을 보여주는 통계 또한 상황을 어두워할 수 있다. 나는 앞서서 효율,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향상된 생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나 생산의 효율성이 반드시 체계적 효율성이나 소비의 효율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장거리 출퇴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고속도로가 역으로 엄청난 오염을 배출하는 현실을 보면 이런 생산지와 주거지 위치에 대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지 못하면 일인당 GDP에 증가하는 실제 생활 수준의 상승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미국인의 생활 방식 중에서 진정한 소비자의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 약화되는 현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원래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 생활에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해왔고, 비례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재나 공동체의 지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머니들의 참여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공립학교의 질이 저하되었다. 그 결과 부모들은 더 많은 돈을 사교육을 쓰게 되었고, 그러면서 높은 소득에 대한 욕구는 더 커졌다. 이로써 다중균형 관계가 얽힌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그 중에 하나는 높은 공동체 참여와 낮은 노동 참여의 균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낮은 공동체 참여와 높은 노동 참여의 균형이다. 물론 미국 GDP의 상당 부분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출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GDP는 국민의 행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예컨대 미국이 군비에 많은 돈을 쓰며 지구촌 안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군비 지출의 상당한 부분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게다가 국방 예산이 제대로 사용된다고 해도 이는 향후 미국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이지 현재를 위한 지출은 아니다. 자국 내로 국한하면 미국은 엄청난 예산을 교도소에 지출하고 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교정 관리에 투입한 예산 비중은 교육비 예산보다도 더 증가했고,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2004년에 고등교육에 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교정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런 투자도 GDP에 포함되지만 사회의 기능 장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비효율적인 소비는 꾸준히 상승하는 생산 효율성의 결과로 생긴 도전에 반응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분명 이보다 더 좋은 방식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나는 이어지는 글에서 외국인의 실제 소비는 개인수의 예측보다 더 높고 실제 여가는 개인수의 예측보다 더 낮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렇게 개인수의 이론이 맞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아주 깊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쓰셨네. 미국과 유럽의 차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색다른 해석은 미국 사람들의 여가 수준이 개인수의 예측만큼 증가하지 않은 이유를 누군가는 표준경제 모델로 설명하는 것처럼 미국의 여가 소비 수준이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누군가는 표준 모델로 설명하려 들 것이다. 미국과 유럽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이상 징후는 임금 수준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미국에서 여가를 더 많이 누리기는커녕 사실상 여가에 훨씬 덜 쓴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자, 도표에서 1970년도를 놓고 보면 생산성은 유럽이 눈에 띄게 낮지만 근무 시간은 유럽과 미국이 거의 비슷하다. 당황스러운 것은 이후에 벌어진 상황인데 1970년부터 이후에 30년간 유럽의 상대적인 생산성은 증가했다. 노동 공급 탄력성이 낮다는 가설로 보면 이 결과는 분명히 설명하기 어렵다. 임금 상승에 대해서 왜 유럽인들은 미국인들보다도 더 일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을까?
2000년에 나타난 노동시간의 차이도 세후 임금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 횡단면 분석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 간의 차이도 이상하기나 마찬가지다. 1965년에 12년 정도의 교육을 받은 미국 남성들의 거의 같은 시간을 일했다. 그러다가 2003년이 되면은 교육 수준이 높은 미국인들이 교육 수준이 낮은 미국인보다도 15% 정도 더 많이 일하게 된다.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플러스라는 것으로 그 탄력성이 낮거나 혹은 마이너스라는 수많은 실증 연구 결과가 대치된다. 또 다른 가설은 이제 나는 왜 임금 증가가 여가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소득과 여가 시간이 비슷했던 두 사회 유럽과 미국이 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는지 다양한 가설을 검토할 것이다. 첫째,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 실제 소비 수준에 의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타인과 비교한 상대적인 소비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세상에서는 임금의 상승이 여가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상대적인 소비에 초점이 맞춰지면 무한 경쟁이 발생하고 임금 수준이 바뀌면 무한 경쟁의 조건도 바뀐다.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라면 사치품으로 여길 만한 것들을 필수품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자녀가 $150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못 신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이는 $30짜리 운동화가 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녀 같은 번아이들이 $150짜리 운동화를 신을 때 자기 자녀만 그렇지 못하면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은 소비 대신에 여가에 초점을 맞춘다. 즉 여가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같이 공유할 때만 완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이 가장 급진적이다. 선언은 어떤 의미로든 내생적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선언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우리는 더 나은 소비를 하는 방법과 여가를 더 잘 즐기는 방법을 학습할 수가 있다. 이 장에서 소개하는 분석들은 왜 원래는 비슷했던 두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면서 그런 분교의 동학을 설명한다. 하지만 몇몇의 경우에 적절한 설명이 불가능한 차이도 있는데 가령 왜 어떤 사회는 상대적인 소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여가와 관련된 조정 문제를 다른 것보다 더 잘 해결하는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상대 소비 가설은 미국식 모델은 사람들이 소비 격차에 특별히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회에 잘 들어맞는다. 만약 자신의 이웃보다도 더 큰 집을 소유했을 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하는 집의 크기는 무한정으로 커질 수가 있다. 실제로 극단적인 상대 소비 가설에서는 임금의 변화가 여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대적인 소비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람들이 합리적이면서 자신의 행복감이 미래의 상대적인 소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상대 소비 가설이 꼭 저축률을 낮추지는 않는다. 부록에 수록된 놀라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축률과 노동 공급량은 임금과 무관하다. 따라서 만약 개인의 선호와 상대적인 소비 선호의 가정 평균인 소형 함수로 나타낼 경우에 상대 소비 관점에서 저축을 많이 할 만한 사람들이 덜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조금 저축을 할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일을 적게 할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인들이 상대 소비에 더 관심이 높으면 왜 임금이 상승해도 미국인들의 여가 수준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 소비에 관한 어떤 논의도 왜 미국인들이 상대적인 소비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또 그런 선호의 차이가 최근에 발생한 일인지 아닌지 설명하지 못한다. 상대적인 소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소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 사회에서는 점점 더 심화하는 불평등 또한 소비자와 그 상응하는 낮은 여가 수준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낮은 생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비를 덜 하는 사람들도 부유한 이웃과 자신의 소비 사이에 관찰되는 격차를 줄이려 고군분투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정 실패의 가설은 세 가지 대안적인 가설 중에서 두 번째는 조정 실패에 기인한다.
조정 실패. 내생적인 선호. 문화가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선호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힘으로 형성되는 내생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선호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지만 광고와 마케팅이 우리의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만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데도 창의성을 발휘해왔다. 학습은 나는 사회가 아주 다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번 문단과 이어지는 문단에서 내생적인 선호를 포형화할 것이다. 문화가 주는 기쁨처럼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즐거움은 쉽게 얻을 수 있다. 훈련이 필요하다. 시장들, 소비를 통해서 학습하기. 광고 등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려는 기업이 없을 때도 개인은 소비를 함으로써 소비를 하는 법을 배우고 여가를 즐김으로써 여가를 즐기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균형, 다정균형, 중독과 근시안, 선호 형성의 극단적인 사례로 중독을 들 수가 있다. 중독, 담배 등등. 최적성, 선호의 진화, 특히 시장의 힘으로 형성된 선호의 진화에 최적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는 일은 없다. 사실 이 문제를 적절한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포즈 모델들은 경제 체제가 개인이 가진 선호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비주의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향해 진화한다는 가정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맺는 말로서 나는 이 장에서 지금까지 편의상 미국의 소비자주의라고 부르는 현상을 유럽의 소비 및 여가 패턴과 비교했다. 둘 중에 어느 것의 생활 수준이 더 높을까? 각 사회가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면 둘 다 각자의 선호와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자에게 자연스러울 이 대답은 너무 속빈 강정 같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책으로 인해서 선호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더 단순화하면 한 대륙에서는 소비에 대해서 끝없는 수요로 발전했고 또 다른 대륙에서는 여가와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발전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더 넓은 의미의 합리성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표현하는 욕구와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행동을 할까?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아끼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말한다. 또 자신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일부 증거를 보면 미국인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지만 그 결과 가족의 삶이 붕괴하였다. 수단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파괴한 것이다. 오늘날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비만이다. 비만이 전염병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염병. 개인적으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늘 경제적인 가능성에서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그보다 더 위대하고 영구적인 중요성이 있는 다른 문제들을 희생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짓는다. 한편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수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적어도 일부 국가에서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인식되는 국가들에서는 경제 체제가 만족을 모르는 욕구를 만들어냈다. 이런 욕구로 인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경제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더 위대하고 영구적인 중요성을 가진 다른 문제들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재단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러게서 부록 선제적인 소비에 대한 이런 수학적인 이렇게 모델을 두었네요. 굉장한 학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부록에서 이렇게 불확실성, 노조화, 국소적인 협상력, 독창력 이론이 가진 결함, 또 이렇게 효율 임금, 공공지출의 영향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